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 향후 전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재보궐선거 실시가 됩니다.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보궐선거부터 살펴보죠. 한동훈 대표가 이 전날 어제도 이제 금정을 찾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 6번 방문했습니다. 자, 금정구 이러면 이제 한 대표로서는 여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그 총선 때도 정권 심판론 갖고 민주당이 선거를 치렀는데 예. 오히려 부산에서는 17대 1로다가 그 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 텃밭의 부흥은 안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 당정의 책임론이 또 분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네 탓이니 내 탓이 또 이런 논란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당의 통합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얻는 방법 한 대표 리더십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질 수가 없는 게임인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변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고 하지만 일단 이 민주당 쪽에서 보더라도 이 금정구의 선거는 한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역대 8번의 지자체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이 되고 다 금정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지자체 단체장이 됐던 선거구였는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도 소위 정권 심판의 여론들이 매우 높게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야권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만약 이곳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이 이제 PK 지역까지 다 상륙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책임론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으로는 아마 과거 사례가 있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네네. 국민의힘이 혁신위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당대표가 갈려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사하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예. 당의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 전남 영광 여기가 키포인트가 되고 여기선 꼭 승리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부산 금정 선거 패배만큼 어떤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패배라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매우 좀 아픈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큰 파고 속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호남 지역 유권자에게 신뢰받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 호남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거기에 대한 호남인들의 또 다른 심판이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아마 패배할 거라 뭐 아직까지는 패배할 거라는 판단은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패배한다고 한다면 호남 지역 내부에서 아마 혁신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혁신 과정에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사활을 걸고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3파전이니까 뭐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진보 쪽에서 약진이 좀 있나요? 이미 이제 3파전이라는 거 갖고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이 있는 거죠. 3파전 예, 것 자체가. 영광에서 3파전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체면이 좀 구겨진 상태고요. 예. 지난 그 8월달 전당대회 때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전남의 그 득표율이 제일 낮았어요. 그리고 투표율도 20%대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사실 거기 1위였는데 탈락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주철원 의원을 그 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조치를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 민심이 좀 거기에 부응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지신다 그러면 당의 내홍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또 대체 정치 세력이 정치 공간을 거기에 내주는 꼴이라서 예. 아마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다, 이재명 대표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되니까요. 좀 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죠. 이 명태균 씨가요. 김 여사와의 나는 이 카톡 내용을 공개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명 씨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때문에 카톡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는데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교도소로 보내야죠. 자신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국민을 상대로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구 나는 구속되기 싫다, 교도소 가기 싫다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겁에 질린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곧 철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카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내가 고소하겠다 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자중해 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김재원이 때문에 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잡아넣겠다. 구속에 내가 구속 꼭 시킬게. 지가 감당해보지 그러면. 지금 상황을 이제 주로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만 먼저 우선 이 논란이 된 이 카톡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픽 좀 올려봐 주시죠. 지금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고 이제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제가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내용들의 캡들을 캡처해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나둘씩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이 상황은 저 카톡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처음엔 자발적인 폭로가 아니었죠. 제3자에 의한 폭로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약간 자발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 김재현 의원의 저런 말 때문에 폭로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비례 원칙에 안 맞아요. 뭔가 김재현의 말, 그 최고위원의 말과 명태균 씨가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뭐 압박이나 뭐 섭섭함 이런 것과는 안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동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예. 그것이 처음에는 없다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동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고요. 예. 그 동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본인의 뭐 사법적인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목적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하여튼 자체 동력이 생겼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저 카톡 내용을 보시면 저기 보면 이제 어쨌든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박이 있는데 그 뭐 본인 스스로도 오빠가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누구인지 간에 네. 카톡 내용만 보면 저 당시 상황이요. 대통령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입당하기 전이었어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예. 입당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밀당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에 들어오라고 하고 버스 출발한다 막 그럴 때였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면 사실 명태균의 미션이 뭐였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처음의 목적이었을까? 네네. 아니면 이준석 대표 측 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어떤 뭐 미션을 받고 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치맥 회동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난 정치 선배를 제가 정치 선배 지도를 받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존칭을 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높지만 상당히 다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런 극존칭 또는 상대방을 극 높이고 본인은 극 낮추는 이런 식의 화법이 지금의 위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저런 내용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일각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 여사의 카톡을 공개했다. 이 주변 정황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명태균 씨가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언론을 대놓고 태양과 바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에게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네네.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예. 언론이 나에게 호응을 한다면 또 그 언론에 맞는 내용을 주겠다고 얘기했었고 예. 그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20분의 1밖에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 트랙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지난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여론조사에서 한 거. 또 하나는 여론조사의 조작 왜곡 문제나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 사항들은 넘어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본인이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의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아니라 명태균 씨가 벌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 내외가 여기에 연계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밝힌다면 명태균 씨의 이런 어떤 계속 공개되는 내용들을 통한 국정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그 가름바를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카톡에서 언급된
이 오빠가 누구인지 놓고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호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공식 기관에서 사실을 밝힌 그 소명하는 것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바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고 국감을 하겠습니까? 김정은 말을 믿겠습니까? 자, 일단 어저께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이제 명태균 씨가 나는 친오빠를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국감 내용인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친오빠가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 그러면 네네. 저게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친오빠라고 치면요. 친오빠가 사실 경선 국면에서 가족들이 선거를 돕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혹시 설마 대통령이라고 쳐도 네. 그래도 저렇게 이제 그 당시 제가 아까 정치적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도와달라고 누군가 소개한 사람의 신의를 믿고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낮췄다라는 거. 네네. 다만 이제 김 여사가 당시에 만약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멸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게 비판의 관점으로 봐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은 전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당시에 이준석 그 대표가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본인은 달라가겠다, 지구를 뜨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당시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그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다 이런 세간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들어가느냐 마냐 갖고 상당히 갑론을박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볼 때는 뭘로 봤을까? 예를 들면 이 난계를 타개해 줄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측을 설득해 줄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볼 여지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예. 저는 카톡 내용 자체만 보고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세간의 평가 이걸 토대로 해서 당시 왜 그런 분한테 그런 평가를 했느냐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 해명대로 만약에 친오빠가 맞다면 글쎄 뭐 대선 전이긴 합니다만 친오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친오빠라고 얘기하는데 친오빠인지 아니 대통령이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맨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걸 말씀?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돈 받게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4번 5번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 일단 그게 예.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카톡을 얘기했더니 이건 오빠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지금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대통령 부인의 내용들을 보면 예. 과거 그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 내용에 보면 예. 그때는 아저씨로 별칭되는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당시의 느낌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만 확인되는 내용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그다음에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라고 대통령 부인이 얘기했다는 건 그 예. 당시 대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 또는 대통령의 부인이 명태균 씨에 매우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확인되는 거다. 그리고 특히 그 이후에 대선 직전에 여론조사를 20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누굴 위해 이 여론조사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예. 그리고 그 만약에 여론조사가 보고가 됐다면 예. 소위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던 정치자금법 소위 부정수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오빠냐 친오빠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가 얼마만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 선거에 개입했는가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요점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호칭보다는 그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그 대통령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 이게 빠르고 적절했느냐.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실기하는 부분, 아까 언급하던 대로 2번 만났다는데 결론 아니는 게 밝혀지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실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한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 부부의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것을 되살린 이후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단편적인 기억에 의존한 말씀을 듣고 아마 대응을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대통령 부부도 들어서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시스템상의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저런 일이 터졌을 때 종합적인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예.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요, 명태균 씨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는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단일화판을 짰다는 이런 주장을 했고, 오세훈 4번이나 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했다. 본이 아니라고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 계속 이야기는 계속 퍼지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들이 저런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힘을 자꾸 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본인이 말한 내용 자체가 팩트라고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어가기 때문에 공방을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김영선 의원의 소개를 한번 봤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잘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왜 시장되는지를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판을 짰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경험한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거고 두 번째 판을 짰다는 것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는 문제점 뭐냐면 당시 단일화 부분을 얘기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일화 불가론자였다는 거죠. 불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저런 주장은 그 당시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고 마지막으로 4번을 보고 뭐 울먹였다 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명태균 씨의 또 다른 반박이 나오지 않으면 이 논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의 폭로를 보면요, 이제 거론된 여권 인사들 명식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대통령실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은 바로 고소고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었고 처음 나온 게 33일 만에 처음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부분이 꽤 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설명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이건 제가 되게 희대의 사건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지역 인물이 대구시장,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경북지사 거기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 그러니까 거물급 정치인들과 연결되지 않은 사항들이 없고 실제로 그 내용이 얼마나 과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한 건 다 사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전 이 사건 자체가 아주 굉장히 거대한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혀서 좀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녹취를 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언급하신 대로 그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그 카톡 그 내용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전에 이제 경선 단계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예를 들면 대통령 측에서 당시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없는 한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당선 이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 왜 안 하는지라고 하는데 그분은 사실은 불분명해요. 사실관계가. 왜냐하면 경선 전에는 분명히 접촉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고소고발할 수 있는 뚜렷한 아직까지는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고소고발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고 또는 허위 주장에 힘을 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